이슈앤 상식 10월호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하반기 공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조만간 또 필기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면접 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10월 특강은 하반기 대기업 상식 면접을 대비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교재 152페이지를 좀 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대기업 상식은 필기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필기라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인적성이라고 얘기하죠. 인적성의 경우에는 인성검사 영역이 있고 직무 적성 검사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검사의 경우에는 필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보는 경우도 있죠. 온라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 때 보는 경우도 있고 면접 보는 날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성검사에 대해서 시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시험이에요. 시험 아니면 볼 필요가 없죠. 근데 뭘 평가하려고 하느냐? 이 회사에서 일을 무난하게 할 만한 성격인가 아닌가 그거 보는 겁니다. 뭐 성격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급하다 느리다 이런 걸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 때 평가하면 되지 않냐? 미리 평가하자는 거죠. 여러분의 범죄 성향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근데 가끔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질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인성검사에 나오는 질문들이 보면 그냥 처음 접하면 황당해요. 나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하다. OX. 뭐라고 체크를 해야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자꾸 이 생각해요. 눈치 보는 게 문제가 되죠. 평가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큰 문제가 없는가 아닌가. 결국 뭡니까? 사회성을 보는 거죠. 혼자서 일하는 게 편한데 무슨 직장 생활을 해요? 혼자 일해야죠. 난 혼자 일하는 게 편한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향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회사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성향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사회생활할 때 나름 사회적 자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안 그랬어요? 교수님 뭐 옷 입은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교수님 오늘 옷 이상해요. 다시는 그거 입고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해요? 에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기본적인 눈치가 있냐 없냐, 사회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회적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여러분 내면 깊숙이에 있는 원초적 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떨어지는 거는 이 부분 때문이죠. 직무 적성 검사 때문입니다. 직무적성에는 수리 영역도 있고 언어 영역도 있고 공간, 기타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상식이에요. 상식이라고 얘기하니까 퀴즈 프로그램에 나오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회생활 하실 때 여러분은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난 전공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전공만 잘하는데 회사 내에서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문제가 있겠죠. 물론 이런 걸 왜 묻나 싶은 쓰잘데없는 게 나왔던 적도 있기는 해요. 근데 웬만하면 필요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은 기계 쪽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경영, 경제 관련된 용어가 섞여 있는 보고서를 읽어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대신 해석해 줍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차라리 면접 때 묻는 게 더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관련된 경영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요. 아는 게 없고 기본 용어를 모르면은 자료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답을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면접에서 평가할 수도 있는 건데 미리 평가하는 게 필기시험의 상식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좀 변화가 있습니다. 삼성이 상식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역사 에세이를 폐지해 버렸어요. CJ의 경우에도 상식 출제 범위를 줄여버린다고 했죠. 그러면 상식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변별력이 없는 게 문제죠. 워낙에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기술 직렬을 뽑는데 워낙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상식 시험이 변별력이 없어요. 마치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냥 변별력 없기 때문에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공계인 학생이 역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역사에 비유해서 경영에 대해서 묻는 거죠.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묻는 건데 누가 그까지 공부했겠어요. 공부 안 했으니까 변별력이 없으니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평가는 해요. 필기로 하지 않더라도 면접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식을 공부하실 땐 너무 필기에 치중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 아닌지 그걸 평가받는데 상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상식은 조금 범위는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절대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필기시험용이 아니라 직장인들을 위한 상식책들도 꽤 있습니다. 주로 경제 경영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제 경영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것들도 있어요. IT 관련된 것들도 있고 법률 제도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경제 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들, 용어들, 그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상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교재 내용 잠깐만 좀 보시면요. 상식 문제들입니다. 뭐 포스코나 CJ, 삼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포스코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폐지해 버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포스코 준비 안 하면은 필요가 없냐? 꼭 그런 게 아닌 게 대기업 중에도 상식 시험을 보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뭘 봐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포스코가 출제하려고 했던 상식 범위는 좀 넓었어요. 경제, 경영, 정치, 인문, 사회, 문화, 역사, 과학, 그리고 기술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었는데 최근 포스코가 상식의 범위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딱 세 영역이에요. 포스코 관련, 경영, 경제.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맞지 않나요? 이거 여러분이 어떤 직렬로 지원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자, 첫 번째 문제는 현충일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가치관이잖아요. 포스코는 애국의 방법으로서 철강을 통해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한 게 기업의 경영 철학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업의 경영 철학과 관련해서 국가에 대해서 헌신과 관련된 거니까 현충일에 대해서 물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죠. 창립일에 대해서 왜 안 물어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부터 준비해온 사람인지 그냥 여러 군데 공고 뜨니까 지원한 사람인지 구분하기에 참 좋은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건 사회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환경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사회적 이슈, 한참 당시에 이슈가 됐던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 물었다면 이 정도 관심은 있어야죠.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내 일에만 신경 쓸 거야. 여러분 일에 제대로 신경 쓰는 방법은요.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과 감사원 임기를 바르게 연결한 상식시험에서 임기 문제는 자주 묻는 거였는데 기준점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자,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5년이죠.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4년이죠. 자, 그럼 봅시다. 대통령이 바뀔 때 아무래도 바뀌는 게 더 맞겠죠. 그렇다고 해서 5년에 딱 맞출 수가 없는 게 대통령 임명되고 뭐 또 대통령이 이후에 인사권 행사하고 뭐 하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레임덕 오고 이러면은 이 5년 다 못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바뀔 때 싹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봅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 안 되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대통령이, 즉 행정부가, 3명은 사법부가, 대법원이, 3명은 국회가 임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셋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4년으로 하는 것보다 6년으로 해버려야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바꾸는 거 못하겠죠. 그래서 대법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등은 6년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사원의 경우에는 업무상 독립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면 6년이 아니네. 그래서 4년이 됩니다. 4년까지 임기 보장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2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외압 받지 말라고 해서 임기 보장해 주는데 4년이 너무 길다 보니까 2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임기가 없는 경우들도 있죠. 국무위원, 국무총리는 임기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하냐? 할 수 있는 때까지 하는 거죠. 뭐 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임기 보장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언제든지 잘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임기 제한 없이 길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독재 정권의 경우에는 총리가 굉장히 오래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4번 6년 4년입니다. 임기는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폰스코 본사 어딘지 이거 모를 일은 없겠죠. 뭐 면접 때도 모를 수도 있는데 면접 때 묻는다면 간단하게 답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본사는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는 포스코 센터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는 티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모범 답안을 정해놓고 이거 맞췄으니까 합격. 그렇게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필기야 지원자가 많으니까 걸러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물을 수 있지만 면접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자, 엘니뇨 현상입니다. 포스코가 뭔 상관이냐고요? 기상이변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한번 봅시다. 엘니뇨로 인해서 날씨가 변하게 되면 바캉스를 가는 시기도 변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죠. 올여름 유독히 더웠죠. 그러면 더웠기 때문에 영향받은 쪽이 있단 말이에요. 바닷가에 사람이 없었대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적당히 더워야 바닷가에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 바닷가에 가도 덥기만 하고 홀라당 다 탈 정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바닷가에 사람이 적었다고 하죠. 자, 엘니뇨를 이해하는 쉬운 방법은 엘니뇨, 라니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변화가 있는 거는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올라가면은 엘니뇨, 내려가면은 라니냐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자, 보기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엘니뇨에 대한 설명. 그런데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라니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자, 1번에 나와 있듯이 도시 열섬 형상도 심각했었죠. 뭐 덥다 보니까 서울 시내가 더 더워요. 이 도시 안에는 아무래도 뭐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도 나오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열들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덥습니다. 겨울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좀 덜 춥다고 하죠. 자, 7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런 용어까지 알아야 되냐? 이거 모르고 사업 절대 못합니다. 인간은 소비를 할 때 생각보다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정말 필요한 걸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걸 삽니다. 근데 목적이 조금 다르죠. 과시욕, 허영심 때문에 소비하는 것을 경제학자 베블렌이 얘기했다고 해서 베블렌 효과라고 얘기하죠.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남들 다 사니까 난 또 그건 사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스놉 효과 또는 속물 효과라고 부르는 용어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니까 오히려 소비를 안 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두 개 묶어서 세트로 보시면 되고요.
베블런 효과는 허영심에 의한 거긴 한데 이 속물 효과하고도 반대되는 개념의 용어들도 있기는 해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이 밴드가 아니라 이 밴드 외건 효과입니다. 남들 소비하니까 따라서 소비하는 거, 유행 따라 소비하는 걸 밴드웨건 효과, 속물 효과는 반대 개념이죠. 베블런 효과는 이 밴드웨건 효과하고 같이 가는 경우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반음 효과는 점쟁이들 하는 얘기가 내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해라. 내기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반음 효과 얘기였습니다. 자, 8번 봅시다. 포스코가 철강 생산해서 우리나라만 팝니까?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죠. 그래서 무역 관련된 용어는 그냥 기본 용어예요. 자, 특정 품목의 수입. 예를 들어서 중국산 마늘 수입이 급증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마늘 농가가 위험하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기 위해서 관세를 인상해야죠. 그럼 관세 높이는 걸로 해결이 되냐? 심각한 경우에는 긴급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WTO도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죠. 종종 무역 관련해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국제사회는 테러라든지 종교라든지 생각을 못했던 변수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또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국제 이슈와 관련한 관심은 단순한 용어의 개념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건이나 트렌드 또는 왜 그런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9번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샤를리 앱도를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왜 이게 이슈가 됐는지 이슬람이 왜 테러와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것과 연관됐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벨 경제학상까지 알아야 되냐? 알아야죠. 노벨상 수상은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분야의 경우에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문학상도 마찬가지고요. 노벨 평화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누가 탔냐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왜 상을 타게 됐는지 그 업적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객관식에서 상세하게 묻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온 얘기죠. 너지 효과입니다. 요즘은 강압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잘 없어요. 은근히 권유하는 거, 이걸 너지 효과라고 하죠. 이런 현상들, 이론들이 노벨 경제학상까지 탔다는 얘기는 학문적으로도 정리되어 있고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케이드의 어원까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찰리 채플린의 영화 이런 걸 CJ에서 왜 물었냐? 자, CJ는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미디어 산업을 이끌면서 이걸 사업과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상식 내용에 뭐가 추가가 돼 있었죠? 인문학이 추가가 돼 있었는데 최근 좀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나 이런 것들을 출제 안 한다고 해서 이번에 필기에 2018년 하반기에서도 상식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회사에서 명확하게 밝힌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채용 설명회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슬쩍 밝힌 내용은 회사 관련된 건 출제한다였어요. 여기까지 빼버리면 CJ라는 기업의 특징 자체가 좀 빠져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CJ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CJ가 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물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조금 오버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바뀐 것과는 무관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은 하지는 않겠고 트렌드에 따라서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CJ는 대중문화에 영향을 받는 산업들이 많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상식이 폐지되기는 했는데 언어 영역으로는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은 보셔야죠. 회사에서 일어나는 건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같이 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묻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어서 면접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니까 필기 다 끝났으니까 면접은 뭐 대충 하면 되지 않냐. 아유, 뭐 대충 해서 될 문제가 있겠어요. 경쟁률이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봅시다. 면접의 경우 공무원은 기껏해야 1.5대 1 정도밖에 안 해요. 이 정도면 뭐 크게 뭐 고민할 거 없겠네요. 맞아요. 크게 고민할 거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업체의 경우에는 20대 1에서 30대 1까지 면접이 치열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뭐 처음부터 다시나 다름없네. 예, 맞습니다. 서류와 필기까지는 걸러내는 거예요. 초이스가 아니에요. 진짜 초이스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왜 여기까지? 아니요. 지원자가 많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원했던 기업들,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 괜찮은 데죠? 자, 괜찮은 데면 경쟁률 얼마예요? 100대 1 가까이 높잖아요. 100대 1 넘는 경우도 있고 200대 1, 300대 1도 있습니다. 제가 코칭했던 학생 중에는 3000대 1까지 있었거든요. 그 친구 합격시키고 나니까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크게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1000대 1 미만은 해볼만 하다. 네, 근데 1000대 1 넘어가면 사실 채용 인원이 한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 어려워요. 100대 1, 200대 1, 그 정도는 할만하죠. 다시 말해서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면접들이 있죠. 실무 면접이라고 하는 거. 실무진이 하는 면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실무진이 실무와 관련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인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가 뭡니까? 이게 인성하고 뭔 상관이에요? 취미가 뭐 로봇 조립. 그럼 일 잘하겠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을 보기 위해서 취미를 통해서 뭘 추구하는지, 평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볼 수는 있겠죠. 취미가 뭡니까? 운동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단 취미가 뭡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꼭 농구를 합니다. 농구라는 스포츠는 체력을 키우는데도 도움되지만 무엇보다 팀워크를 다지는데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누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죠. 근데 최근에는 실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게 PT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이라든지 이게 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CJ는 또 섞어버린 경우도 있죠. 창의성 면접이라고 하는 삼성의 영역도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하나 급하게 준비하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류 통과하고 필기 준비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필기 결과 발표하고 면접까지 기간이 너무 짧아요. 길어봐야 2주. 짧은 경우에는 2일인 경우도 있어요. 내일 모레 면접인데 어떻게 해요? 저도 면접 코칭을 하는데 모레 면접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반려해요. 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면접을 준비하려면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면접 기본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단계 기출부터 파악해야죠. 이 회사가 어떤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과제들을 제시했는지 알면 그 다음 뭘 합니까? 두 번째는 조사예요. 여러분 정답을 이게 구술시험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이건 답이 있죠. 취미가 뭡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조사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취미, 예를 들어 필라테스를 해요. 필라테스가 무슨 의미가 있어? 모르잖아요. 조사야 조사. 여러분 안에 있는 걸로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아는 게 없으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정리하면 끝나요?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말 잘해요? 알고 있으면 바로 말이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PPT 작성 잘합니까? 현장에서 PPT 작성을 시키면은 여러분이 PPT 작성할 줄 모르면 그냥 떨어져요. 이거 다 준비해야죠, 이거. 근데 이틀 만에 됩니까? 2주 걸려요? 2달 걸려요? 2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처음 가는 친구들은 참 해맑아요.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한번 떨어져 보면 그때부터 부담을 느껴요.
자, 떨어지신 분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음번에 절대 이번 떨어질 때처럼 준비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 안 하면 똑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세부적인 기업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나와 있는데요. CJ는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질문들도 하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PT와 토론이 결합되어 있는 면접입니다. CJ 제일제당의 경우는 푸드 세일즈라고 하는 면접을 1차에서 봅니다. PT를 제작하고 발표한 이후에 관련 질문을 받아요. PT 면접의 경우에는 그냥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관련된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자, 올 상반기에 나왔던 주제가 뭐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3가지 가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래요. 그럼 왜 그 상황을 가정했는지, 그 해결책이 어떻게 먹히는지, 실제로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여유 있을 때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거래해 본 적 없는데요. 이런 문제가 아니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금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는지, 본인의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경영 환경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상식 능력이죠. 저는 상식 능력을 꼭 면접에 필기에 한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얘가 필기에서 그냥 상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즉 경영과 관련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뭘 알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질문은 좀 다른 인성과 관련된 질문인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무엇을 했던 경험이 있냐? 생각을 해봐요. 내가 창의적으로 뭘 했었지? 한 적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단언을 하냐면 우리나라 교육은 창의적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찾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창의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얘부터 찾으세요. 창의적 사고가 뭔지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을 연결할 수 있겠죠. 창의성이라는 게 갑자기 뭔가 번뜩 떠올리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거기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의 창의적을 얘기를 할 때 문제에 매달리고 고민했던 성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사고의 유연함, 반복적인 직무에 매몰되지 않은 섬세함, 이게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벤치마킹, 얘를 조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조사해서 알고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면 얘기 못해요. 대부분의 가치관들은 조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도전 정신 있어요? 있다고요? 입증해봐요. 경험으로 이야기하려고요? 국토대장정 했던 거 국토대장정 갔다 오면 무슨 일이든지 포기 안 한다는 게 입증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입장받고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여러분이 면접관일 때 과연 이 사람이 매력적일까? 매력적이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가치관이에요. 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얘기도 결국 뭡니까? 상식 능력을 보겠다는 거로 볼 수 있죠. 요즘 식품 산업 트렌드가 뭔지, 자, 어떤 산업이든 트렌드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관련 경험 여러분 대부분 없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트렌드를 알아야 어떤 영업 전략을 펼지, 트렌드를 알아야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트렌드를 알아야 어떻게 마케팅할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경영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성이나 가치관만으로 이걸로 해결이 안 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있어야죠. 그러면 6개월 전부터 꾸준히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자료를 찾고 그럼 참 좋겠지만
면접 직전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팁 드릴게요. 보고서 찾으세요. 서점에 가보시면 트렌드 보고서 관련된 책도 있어요.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까요? 전문 잡지를 보세요. 전문 잡지라고 하는 게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보는 그런 잡지들이 서점에 있는데 인터넷 검색해도 잘 안 나옵니다. 왜냐고요? 비싸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떡해? 그게 뭐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입사하게 됐을 때 받는 연봉.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해서 입사하면 6개월 후에 입사하는 것보다 1년 연봉의 절반을 더 받아요. 연봉이 3천이면 1,500만 원 더 생깁니다. 1,500만 원을 위해서 그 몇만 원이 아까워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직접 찾아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지, 비즈니스 잡지, 경영 잡지 이런 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입증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CJ 면접 중에는 리스펙트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블라인드 채용은 뭐냐면 나머지 안 봐요. 학벌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직무 역량만 봅니다. 확실하게 어필할 게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말리고 싶어요. 왜 말리고 싶냐면 보일 게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학벌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한다. 경쟁력이 없어요. 확실하게 어필하게 할 게 있는데 학점이나 뭐 이런 것들 스펙이 좀 내세울 게 없는 것 같다. 그때는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하자는 게 아니라 플러스에서 보일 게 있을 때 선택하는 게 블라인드 채용 오디션 전형입니다. 직무차별화 면접이라고 해서 E&M의 경우에는 아예 PD 직구는 오디션 전형만 해요. 자기를 보여준 오디션 합니다.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R&D 전문성 면접이라고 해서 진짜 전문성만 봅니다. CJ푸드빌의 경우에는 상품 개발 직군의 경우에는 메뉴 품평회라는 걸 해요. 어떤 메뉴를 왜 하는지 이건 진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적성 공부한다라고 해서 절대 대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CJ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평가하는 제대로 된 시험은 면접이라고. 자, 하나에너지에서 이런 질문 하네요. 전공 분야와 다른데 잘할 수 있겠냐? 나라도 이런 의문이 있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영어 영문과인데 해외 영업 지원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냐고. 전 영어는 자신 있는데요. 그 해외 영업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영어나 외국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언어 능력만으로는 아닙니다. 과 전공은 기계 쪽인데 뜬금없이 마케팅을 지원했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생산관리, 품질관리 지원할 수도 있죠. 전공 다른데 잘할 수 있냐?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럼 뭘 보여줘야 됩니까? 전공 이외에 여러분이 직무와 관련해서 쌓은 지식과 경험들, 직무 역량이라고 하죠. 이걸 제시해야죠. 없는데 어떻게? 그때 긴급 처방으로 쓰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지원한 직무와 여러분의 전공이 딱 맞는 경우는 의외로 잘 없어요. 얼추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직무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세요.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찾아보면 전공에서 배우는 게 꽤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시키는 대로 배웠지 여러분이 이게 뭐와 연관되는지를 잘 몰라요. 전공에서 배웠던 과목들 내용들이 어떤 역량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에게 없던 역량도 생길 겁니다. 영어 영문과 나오면은 셰익스피어 꼭 배워요.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모든 캐릭터가 담겨 있다고 하죠.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는 건 인간 본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다는 얘기는 사실 인간 본질에 대한 기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국내 영업을 하든 해외 영업을 하든 어디든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결을 해야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건 힘들어요. 자, 포스코에선 아버지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하라고 질문이 나온 적이 있네요. 준비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이걸 물었을까요? 기본적인 인성을 중시하기도 하고 해외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꼭 해외 영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의 1차 면접은 좀 다양해요.
PT 방식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분석 발표하는 AP라고 얘기하는데 PT예요, PT. 그리고 그룹 토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경영 사례를 읽고 개인별로 최적안을 작성해서 발표하고 또 그룹 토의로 이어버립니다. 5~6명이 같이 그룹 토의를 하죠. 비교 평가가 되니까 미리 준비 안 하고 현장에서 준비하는 걸로는 경쟁력 갖추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인성 면접과 전공 면접까지 이어집니다. 삼성전자에서 디지털 프로젝트 가본 적이 있냐, 느낌이 어땠냐, 방문 차이가 뭐냐, 이거 뭔 얘기냐고요?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어서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화 면접입니다. 꼬리 물기가 아니에요. 뭐 할 일 없어서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구조화 면접은 단순하게 하나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직무 영역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들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야죠. 디지털 프라자에 가본 적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가서 어떤 느낌을 가졌고 방문사와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 제가 갔을 때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까지 같이 얘기하면 괜찮은 지원자. 평가 쉽잖아요. 자, 삼성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임원 면접을 보기는 하는데 그 전에 직무 역량 면접, PT 위주로 하죠. 30분이나 봅니다. 창의성 면접이 또 30분 이어져요. 창의성 면접을 은근히 어려워한다고 하죠. 미리 준비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꽤 많습니다. 분실물 처리센터가 사라진다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서 팀장급 2~3명 앞에서 발표해요. 그리고 같이 토론합니다. 팀장급. 정말 부담스럽죠? 그리고 임원 면접 30분을 보는데 하루 동안 원스톱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면접 보는 시간만 1시간 반이에요. 근데 미리 준비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정리하고 엄청 빡셉니다. 하나 끝나고 준비하고 하나 끝나고 이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놓고 하루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삼성 면접은 정말 빡세죠. 뭐 롯데처럼 하루에 필기 면접 다 끝내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해결이 됩니다. 미리 준비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면접 때는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7번 문제에 나와 있는 식품을 훔쳐가는 직원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훔쳐가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을 문제는 아니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작고 사소한 일에서 도덕적 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많이 봐요. 크게 비리 저지르는 사람이야 많이 볼 수는 없겠지만 크게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으면 그 회사는 지금처럼 발전을 못했을 거니까요. 그때 여러분의 직업윤리를 얘기를 해야죠. 직업윤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좀 긴데 제가 좀 간단한 얘기를 할게요. 이 직업윤리는 개인의 가치관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회사가 개개인의 가치관에 기대서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럼 뭐랍니까? 이 회사에는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윤리 강령 같은 규정들이 있죠. 이걸 활용해요.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예 정해놨잖아요. 이게 이 회사가 요구하는 윤리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저는 정직합니다. 그거 어떻게? 정직한데 이 상황에 뭘 적용을 할 건데? 정직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된 게 있어요. 최근에는 윤리 경영이라고 해서 따로 정리된 기준들도 있는데 윤리 경영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는 이게 없는데 다른 회사 거 보면 되죠.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윤리 기준도 대부분 비슷해요.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해 보세요. 궁금한 게 없는데요. 뭘 보려고 하는 걸까요? 면접 질문 중에 보면 끝에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볼 거 있냐? 물어볼 거 없으면 그냥 끝나죠. 이 질문이 뭐냐면 취미가 뭡니까? 운동이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만한 얘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월급이나 복지 여건에 대해서는 금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월급 얼마 줘요?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그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굳이 거기서 물어볼 필요는 없죠. 입사하면 당연히 알게 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는지 이걸 어필하는 게 중요하죠. 진짜 찾아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있다면 얘기하면 딱 좋아요. 관심을 가졌던 티를 내라는 건데 어설프게 티내지 마세요. 이 회사 관련된 뉴스 하나 검색해보고 이 회사 아는 척하는 거 그거 바로 걸립니다. 자신의 법정 나이에 대해서 알아서 뭐하게? 아니요, 이건 제도예요. 우리 법이 좀 복잡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성인의 기준 다르고, 민법상 성인의 기준 다르고, 형법상 성인의 기준 또 다르죠. 최근에는 아동범죄가 문제되다 보니까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 미성년의 기준에 대한 논란들도 좀 많기는 하거든요. 사회 이슈와 연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른 조건이 똑같아요. 누구 선택할래요? 당연히 높은 사람 선택하겠죠. 학점이 낮다 높다가 진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려면 나머지 조건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죠. 낮으면 다른 거라도 했겠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드러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떡하냐? 없으면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드냐고요? 여러분이 학점이 낮다면, 자 봅시다. 학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학점이 높다란 얘기는 성실, 노력, 재능과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낮다란 얘기는 뭡니까? 다른 영역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뭐라도 관심을 가지고 한 게 있어야 돼요. 저도 학생들 코칭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이런 경우는 정말 곤란해요. 실제로 한 학생은 대학 다니면서 CPA 준비한다고 집에 이야기하고 놀았대요. 뭐 했냐? 낮에 친구들하고 농구 한 게임하고 게임했대요. 그럼 게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깊게 파고들었냐? 아니 그냥 즐겁게 게임만 했대요. 2년 동안. 와, 뭘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면서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 트렌드 여기까지 봤다고 하면 뭔가 얘기할 게 있는데 그냥 게임만 했다고 하면 뭐예요? 왜 낮은가 얘기는 뭐냐면 기회를 준 거예요. 당신이 준비했던 게 뭔지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그걸 얘기 못하면 뽑을 이유가 없죠. 최근은 직무 중심 채용을 합니다. 11번에 나와 있듯이 왜 뽑아야 되냐? 장점 키가 커요. 어디다 쓰게? 직무와 연관이 돼 있어야죠.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게 장점이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현격히 책임감이 강한 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낼래요? 의외로 직무 역량 어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직무 중심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스펙에 맞춰서 토익 공부하고 학점 관리만 한 경우 이게 제일 어렵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이수했던 수업,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해석이 안 되면 입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자, 12번 입사 후에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개인적이라고 하니까 꼭 자전거 배우고 싶습니다.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 배우고 싶습니다. 일단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뽑는 사람 입장에서 뭔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건 자기 개발과 연관이 돼 있든지 회사 직무와 연관이 돼 있는 게 좋죠. 진짜 너무너무 개인적인 거 있죠. 이번엔 꼭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물론 여러분의 인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또 의미는 있겠죠. 요리를 꼭 배우고 싶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에 바빴고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갖는 요리를 꼭 배워서 여유가 있을 때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거 사람 됨됨이가 괜찮네. 이거라도 어필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필기와 면접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미리 준비하라예요. 절대
때가 됐을 때 결과 발표하고 그때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더 미리 준비하면서 꼭 합격으로 이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